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회의 개막에 앞서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 20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한국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해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됩니다. 이를 논의할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동시에 열리는데 특위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연장 없이 법안을 의결할지 관심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잦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화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큰 불이 났던 서울 은명초등학교가 피해 수습을 위해서 내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톱스타 부부인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송혜교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시 주석이 지난주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만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오늘 공식 첫 일정인데요. 몇 시에 열립니까? 예,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 5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건데요. 오늘 회담에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도 한미 양국이 조율하고 있는 비핵화 방안과 남북 간 접촉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외에도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이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먼저 주목되는 일정은 내일 밤 늦게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러 양국이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앞서 내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2차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무역 마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를, 둘째 날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발언할 계획입니다. 또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와도 각각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 일본 측 요청이 있다면 만날 준비는 돼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레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귀국하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됩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시점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법안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납니다. 여야가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연장 없이 법안을 의결할지가 관심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 오늘 둘 다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요. 특위 연장 문제 오늘 내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겁니까? 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동시에 열립니다.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법 등 처리 방향과 특위 연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특위의 시한은 일요일이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평일인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1소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3당 원내대표끼리의 특위 연장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결을 강행하지 않고 특위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연장 안건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한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사당 의결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원장과 의석수에 따라 위원 비율을 조정한다면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으로 무더기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우선 소환 통보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가빈 의원 등 4명입니다. 소환 통보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할 게 아니라 날치기 불법 패스트트랙 사보임과 이른바 빠루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를 표적 소환이라고 규정한 뒤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적인 이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의 조사가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YTN과 통화에서 당에서 어떤 지침도 아직 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아직 소환 통보는 없었고 보좌진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논의와 경찰 조사가 엮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또 50여일 동안 이뤄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고소고발 취하가 정식 쟁점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취하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의안가와 경호과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큰 불이 났던 서울 읍명초등학교는 이틀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합동감식 지금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 읍명초등학교입니다. 네, 합동감식 이제 1시간 반 정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화재 현장에는 합동감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까맣게 탄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 바로 옆에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합동감식단은 이곳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식단은 경찰과 소방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직원들로 꾸려졌습니다. 감식단 측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데 담뱃불에 의한 실화인지 정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 어제 불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주차장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등이 급격한 불길 확산에 영향을 줬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식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학교 건물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학생들 수업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당장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이틀간 휴업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매캐한 탄 냄새가 교실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교육당국은 조만간 불에 탄 학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급한 대로 오는 주말 동안 건물에 있는 유독가스와 냄새를 뺀다고 하지만 문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입니다. 휴업 기간에도 교사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되는데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해 학부모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에선 오늘 안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향후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서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읍명초등학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가장 많은 파업 참가자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학교 급식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가결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0.3%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나 아이돌봄, 병원 위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총파업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이 되도록 기본급을 6.2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도 없앨 것을 요구 중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다른 기관보다 학교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급식 대란 우려되는데요. 대응책 나왔습니까? 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 비정규직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대응 방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급식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조리원들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정상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파업 대응책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파업 참가 여부와 참가 비율에 따라 급식 식단 간소화를 우선 고려하고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빵, 우유 등 대체품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이나 특수아동 지원은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준길입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사랑받는 한류 스타 부부의 파경 소식에 파장이 매우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자, 공식 석상에서 얼마 전까지 끈끈한 부부애를 자랑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배우 송중기 측 법률 대리인은 어제 송중기를 대리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결혼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했던 송중기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그거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제 와이프도 작가님 두 분 그리고 감독님의 워낙 팬이어서 또 오랜만에 제가 거의 한 3년, 4년 만에 한 드라마라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계속 응원해줘서 네, 송중기는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교 측도 이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은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한류 스타들의 결혼답게 각국 팬들과 취재진이 식장에 한꺼번에 몰렸고 취재 경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 여성 행사에서 있었던 엉덩이 춤이 또 논란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제목도 우먼 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본래 취재하는 무색하게 엉덩이 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당이 뭔가 한 건 할 것 같아요. 누구의 힘으로? 한 건 할 것 같아요. 우리 당이 한 건 할 것 같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얘기를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제 이게 여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이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보기에도 민망하고, 네, 예, 저 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 예. 제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런 평론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뭐 현실로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놀란 점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런 퍼포먼스를 여성들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에 좀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민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장면이었는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거의 요즘에 자유한국당은 일일 일건인 것 같아요. 일일 일건. 예, 그런 정도로 사고가 지금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 논란도 굉장히 많은 거고 빈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당이 혁신하고는 영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혁신을 좀 해나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황 대표 스스로가 좀 하기 어렵다면 정말로 이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혁신위 몇 차례 만들었지만 사실 혁신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게 이번에 지금 여실히 또 드러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왜 저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이후에 나왔었던 이 공연을 본 황교안 대표의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 더 연습해서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을 계속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저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해달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한 것은 뭐 당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이건 너무 지나쳤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리어 이 문제를 좀 뭐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격려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기서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런 행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리고 또 여성 거기에 모이신 분들 이분들이 과연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여성들이 엉덩이를 저렇게 내리고 나서 또 뭐 엉덩이를 흔들면서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공연들을 했어요. 본인 나름대로. 근데 이게 과연 이걸 보면서 다른 여성들이 느꼈을 이런 그 뭐랄까 실망감 또는 뭐 수치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여성을 폄훼하는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원인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이제 대처가 문제였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행사를 주최한 게 이제 당 여성중앙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종이 비행기 날리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많았는데 이것만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뭐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예외적으로 뭐 유별나게 이 사안만 가지고 지금 뭐 기자들이 또는 언론들이 문제를 삼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이제 그렇고 저는 자유한국당 여성중앙위원회 자체를 다시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미투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성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라든가 또 여성위원회는 조금 다른 정당의 여성위원회라든가 여성 의원들하고는 좀 다른 결의 행동들을 좀 보인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구시대의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그 좀 구세대 여성들의 관점에서 마치 좀 보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중앙위원회 스스로가 지금 약간 그 쇄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좀 세대 교체를 해서 지금의 30, 40 세대 또는 뭐 20 세대까지 포함해서 젊은 여성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유발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이제 돌발적인 뭐 행사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앞서 그 그래픽이 나갔는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대표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의원으로 정정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 퍼포먼스를 두고 다른 당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탈한 게 나만 그러냐, 울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은 열심히 좀 정상화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이미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 이런 거 한 건씩 터지면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미지 자체가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내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원외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좀 주의 깊게 이걸 잘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는 점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제대로 점검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국은 당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유한국당 이미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하겠죠. 뭐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치권에서 어쨌든 열심히 싸워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한 건 터지면 그 모든 건 다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걸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걸 보도하려면 뉴스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성임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다 조사도 하고 그다음 점검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말 소수인지 많은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제도 사실은 뭐 당내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정상화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거의 모든 상임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논의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건이 한 건 터짐으로써 결국 그분들의 노력이 결국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 지금 조건 없는 국회 복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최고위원으로부터도 이 얘기가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상화인 듯 아닌 듯 애매한 지금 국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또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 지금 한국당이 저지하겠다고 하는 선거법이나 개혁입법 이걸 논의할 이 두 특위를 연장할지 말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는 이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1건 이게 지금 원외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합의안을 이제 추인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금 그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의견 조율이랄까, 뭐 협치랄까, 뭐 당내 협치 같은 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내가 속한 그 위원회에 내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그걸 일일이 또 이렇게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어본다거나 또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보고 또 행동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뭐 다 의사소통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지난번에 그 공식적인 의총에서 그게 추인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지금 의원총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거죠. 열어서 원내 대책을 그러면 뭐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뭐 다시 이제 뭐 활동을 좀 재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나 절차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지금 없이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이라도 다 뭐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지금 이제 당이 좀 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지난번에 그 협상안은 왜 추인을 안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논리적으로 대회에서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논리 모순적인 그런 지금 전반적인 기류들이 밖에서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빨리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만나서 좀 교통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좀 합치된 전략을 빨리 지금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야당으로서 투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이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뜻이에요. 국민들의 뜻. 본인들은 정쟁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의원들 중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 그 투톱이 너무 뭐 권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내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 무산된 것도 사실은 목소리 큰 강경 보수 세력의 의원들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결국 무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때 표기를 붙여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봤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말을 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 중에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국회 가야 된다 정상화하도록. 그건 왜냐면 국민들이 그리고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구민들이나 국민들 얘기 들어보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조건 없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인 어떤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정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등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예컨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사 문제라든지 또는 뭐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세력이라고 분류되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분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충돌되고 있는데 현재 목소리가 큰 진영이 결국은 아직도 보수, 극우적으로 표현되는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란이 자초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건 이걸 취하하자 이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소환 통보를 받은 대상이 이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뭐 여상규 의원, 엄영수 의원, 뭐 이양수 의원 등 오늘 소환을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표적 소환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이제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일단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애매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이게 수사를 일단 시작하면 기소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예. 또 부실 수사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또 입증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 것으로 예. 그래서 의원들이 좀 이렇게 발뺌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을 일단 먼저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정치 공세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 공세로 보기는 좀 어렵다. 경찰도 굉장히 고민인 이런 네,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국이란 두 글자에 또다시 정치권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뭐 꼭 조국이어야 한다. 뭐 양쪽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조국 수석의 입각설에 문 대통령의 결심은 이미 섰다. 또 정권 말기적 증상이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총선은 불출마한다. 이런 시그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누구를 뭐 대선 후보로 생각하고 밀어주고 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있는 사람은 조국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이 아닌가. 뭐 대권 후보를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번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짜장면 집 사장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피자집 뭐 배달부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적인 증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내가 악담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 문제인데 이런 거를 이 상당히 책임 있는 분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내가 보기에 우리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돌격 앞으로 하는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여야의 입장이 좀 확연히 갈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정청래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대통령의 결심이 이미 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수석 사랑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로까지 생각하느냐,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생각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카드다. 그리고 진보 진영 입장에서도 보자면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상처를 좀 덜 입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검찰이 상당히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반발을 있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끝까지 누군가가 그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 그 두 가지가 좀 결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총선보다는 대권 주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국회의원 거치지 않고 행정부 쪽에서 몸집을 키워서 대선 주자로 바로 간다. 이런 뭐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김경진 의원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대권 후보를 하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 뭐 짜장면집 사장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대권 후보가 반드시 그래야 되냐 그건 뭐 아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대권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뭐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조국 이제 지명을 아직 안 했죠. 수석이 과연 그렇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천무를 이제 바꾸는 문제잖아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수석 될 때부터 저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으로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민의를 듣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도 하고 이런 일들도 주 업무긴 하지만 그것보다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 임명했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고 막중한 임무를 이번 정권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계속 안 되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검찰 출신이고 학자 출신 조 수석을 임명했다고 저는 보고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국 그걸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 이렇게 네.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논란도 될 수 있고 또 야당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아니면 검찰 개혁 완성할 수 없다. 또 지지부진된다. 또는 검찰 출신이나 아니면 법조계 출신이 누가 오게 되면 본인이 속해 있던 전직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조국 수석을 대선 후보까지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일단은 그 사법개혁의 완성. 그렇죠.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러나 뭐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돼서 그렇게 정치 현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도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국 수석한테 자기는 정치하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그건 철저하게 본인이 선택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뭐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조국 수석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사법개혁, 그 검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지금 해온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본인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이거 하고 싶어서 민정수석 오신 거예요? 제가 민정수석을 수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민정수석 자리에 오게 된 중요한 동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거 완수하기 전까지는 학교를 안 돌아가요? 국회에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일이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려면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뭐 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들리기에는 수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현장을 뛰는 정치인보다는 자기는 행정가형에 가깝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 결국은 이제 행정부 쪽에서 뭔가 역할이 부여되면 그건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뭐 이 최근에 불거진 이 설과 관련해서 뭐 수용을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그 인터뷰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가 됐다라든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입법이 마무리가 됐다. 이러면 또 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뭐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터놓고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좀 둘이 충분히 숙의한 결과 이번에는 그렇게 가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겠는가라는 합의에 도달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가서 한 2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총선도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사실 했는데 그 2월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박지원 이제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그분의 의견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 지금 정치 일정을 보면 패스트트랙은 마지막까지 가려면 300일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가서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좀 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뭐 비례대표로 나가는 다음에 또 모르겠습니다. 지역구로 나가는 것은
아무리 뭐 인지도가 있더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뭐 준비도 하고 뭐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어떤 지역에서는 오기만 하세요. 뭐 그렇게 이런 얘기하는 분위기기도 지역도 하잖아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털을 닦고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예. 제가 볼 때 약간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300일 지나면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 가게 돼서 2월 말까지 법무부 장관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그런 스케줄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 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된다고 하면 사법개혁 완수되는 것 그게 아마 총선 거의 끝나고 나서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네.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일정으로 가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 물론 뭐 그게 네.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전망이 듭니다. 아닌가. 예. 예. 어쨌든 사법개혁의 완수를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공방 말고도 또 하나 이제 공방이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여야 반응 지금과 확연히 다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무행정에 관한 참모다. 또 민정수석도 참모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무슨 중립성을 이유로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통상으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네. 8년 만에 이 공수가 전환됐더니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네. 노영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반대를 했고 또 그때 더불어민주당 그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을 보면 예. 왜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철회한 적이 있다라는 걸 모범 사례로 예시를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임명을 강행을 과연 해야 하느냐? 예. 이게 좀 논리 모순이다. 네. 내지는 뭐 내로남불이다. 그런 예.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굉장히 앞으로 그렇죠.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부분인데 한나라 당시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그 법무 행정에 관한 참모고 민정수석도 참모기 때문에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또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권재진 그 당시 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게 강행을 했어요. 또 철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철회를 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그 권재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해서 임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싱크 봤듯이. 그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내로남불 현상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그 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입장이 바뀌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는 부분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 가는 문제가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권재진 장관 임명 당시에는 노무현 전 이사장이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검찰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훼손되지 않는 그런 그전에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이분이 법무장관으로 갔을 때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논쟁의 어떤 초점이 맞는 거지 단순히 그냥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 갔다.
이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거는 이제 현행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이 어떤 뭐 권재진 장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검찰의 어떤 그 중립성 문제에 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8년 만에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이 인사검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결과적으로 셀프 검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민정수석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차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이제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에 관해서는 그러면 나한테 보고하지 마. 이렇게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자기 휘하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이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셀프 검증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시비거리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만약에 그 지명이 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뭐 입각 설만 나왔는데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화요일 아침에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했죠. 그런데 지금은 천막이 배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갈등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광화문 불법 천막을 두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퇴로 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래 4개였던 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자 하루 만에 8개로 오히려 기존 규모보다 2배가 더 늘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만 더 철거하면 16개로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시민을 거기 모으겠다. 그런 애국 시민들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세로 가서는 뭐 이렇게 가면 광화문 일대를 뒤덮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텐트를 잦은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철거하진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천막을 다시 잦은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고 특히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억 원도 우리공화당에게 꼭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감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다시 설치된 천막 앞에서 지지자들과 원숭이 인형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미디. 서울시에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합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국의 가치가 없는 얘기. 네, 천막 철거하면 배로 늘리고 또 철거하면 그 배로 늘리겠다. 지금 우리공화당, 이름도 우리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100만 시민도 모으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지난번에는 개고장 3번 보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한 번 보내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 안 하면 또 강제 집행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라는 어떤 정치적 그런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또 시민의 공간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저렇게 하는 행동을 그냥 무작정 놔둘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천막 설치했을 때 3번이나 개고장 보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줬습니까?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또 2배로 천막을 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요 페인트물이나 이나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천막 안에.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게 있어서 지나다니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런 국민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위험성이 있는 저런 천막을 광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공간에 쳐놓고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저런 행동을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시가 하는 행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어쨌든 서울시에 따르면은 시민들 약간 이제 뭐 가스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런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 이 철거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개별적으로라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 네. 그래서 조원진 공동대표의 월급을 압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공화당도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뭐 민형사상 고소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용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조원진 그 대표를 비롯한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 손해배상을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물리겠다,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싸움이 좀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측에서 오늘 이제 오후에 뭐 다시 철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을 배치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건 가능할 텐데 이 광화문이 또 광장이 의외로 또 길고 넓습니다. 그렇죠. 예, 넓은 데다가 반면에 또 이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세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마 아무리 서울시에서 동원해도 그쪽 인력하고 대비 한 5배 이상은 적어도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광화문부터 저쪽 서울시청 덕수궁 그쪽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물리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일종의 없는 게릴라전 상황이다. 비슷하게 또는 공성전 비슷하게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세월호 천막하고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세월호 이제 참사하고 이거를 등치시켜서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어쨌든 사회적인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사안이었던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치색이 너무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허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태극기 집회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세월호 참사 가장 혜택 많이 본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뭐 촛불 집회라는 것도 이분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이건 뭐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것이다. 자, 그 사람들에게는 허용하고 왜 우리한테는 허용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이전에 정치적인 판단을 좀 내려본다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됐건 그 보수 쪽에 특히 이제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인들은 반독재 투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 불거지는 그런 사소한 정도의 어떤 탈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있는 생각에 그것이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이분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공방전은 상당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강제 철거하면 그다음에 또 치고 또 강제 철거. 이게 무한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철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을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국회가 아직 좀 여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관 의원님께 사회권을 넘겨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대한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건 심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오늘 뭐 회의 열어주셔서 감사하긴 하나 1,3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240건은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상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안도 상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상임위에서 비록 자유한국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장정숙 의원님 말씀하시고.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포항 트라우마 센터 예산을 비롯해서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정조차 정신질환, 정신건강 관련 부분은 상정조차 되지 않는 그 법안 당의 입장 때문에 위원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만 힘드시면 제1교섭단체 간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물론이고 의결 저런 것도 다 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사회권을 넘겨주시든지 정 힘드시면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정말 힘드시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힘드시면 그냥 좀 어떻게 해요? 쉬시라고 좀 그러고 하여튼 계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진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G20 정상회의와 한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간접 접촉의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자, 이게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아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방한 일정 중 DMZ를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방한하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 또한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당국자들과 계속 대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미가 3차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북미 간의 정상급 친서 외교는 물론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국 정상 외교전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I'll be going, as you know, to South Korea after we're finished with the G20, and we'll be there for about a day. We have a lot of meetings planned with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무역 담판은 물론 북한에 발신될 메시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넉 달만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지 촉각이 모아지는데 이번엔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미 조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읍명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학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자칫 큰 인명사고로 번질 뻔했지만 교사들의 신속한 대응 덕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먼저 이 화재 사고 경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서울 응암동에 있는 읍명초등학교입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인데요. 이 불길이 학교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고 새까만 연기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불이 난 직후 소방당국은 큰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담당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건데 다행히 불길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이 불이 났을 당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서 학생 대부분은 하교했지만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학교 안에 있던 교사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아들, 다른 교사까지 10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발생한 큰 불에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무섭다. 불이 학교를 다 집어삼켰다. 불이 막 이러면서 계속 울음을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주차되어 있던 차량 19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4억여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자, 정말 큰 불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교사들의 신속한 대응이 빛났었다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길이 매우 컸고 연기도 많이 발생해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교사들의 침착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던 여교사 2명은 마지막까지 남아 아이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이 난 별관에 있던 아이들을 본관으로 대피시킨 뒤 밖으로 내보냈는데 정작 자신들은 불과 연기를 피해서 화장실로 대피해 있다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평소 소방훈련을 많이 진행했고 지침대로 대피가 잘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큰 불이 났던 건데 지금 학교가 이틀간 휴업을 하기로 했죠? 네, 화면을 통해서 보셨듯이 학교 외벽은 물론 창문까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학교 교실 20개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 측은 즉시 이틀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학교 안에 매캐한 연기가 남아있는 데다 각종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학생들은 나오지 않고 교사들만 출근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어집니다. 토요일까지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교사들은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해서 학부모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교육당국은 조만간 불에 탄 학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안전이 먼저 확보된 뒤에 보수 작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대응하고 불안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심리치료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원인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불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동감식팀도 이곳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데 담뱃불에 의한 실화인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어제 불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 건물 전체가 불길에 빠르게 휩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주차장 필로티 구조나 그리고 건물에 쓰인 자재 등이 급격한 불길 확산에 영향을 줬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잦은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경호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서울시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며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텐트를 잦은 철거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탄핵 반대 시위를 하다가 숨진 사람들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텐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양 전 대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탑승한 차량입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양 전 대표는 9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과거 투자자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인의 초대로 식사만 했을 뿐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2014년 7월 양 전 대표가 서울의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 20여 명이 동원됐고 식사 이후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보도 이후 경찰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식사 자리에 동석한 가수 싸이를 비공개 조사한 데 이어 유흥업소 종사자 10여 명도 잇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소시효 한 달을 앞두고 성접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현석 전 대표를 소환한 겁니다. 다만 정식 수사가 아닌 만큼 양 전 대표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6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왔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과 늑장 행정으로 피해자를 2번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 부장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12년째 투병 중인 아내 곁을 지키려고 생업마저 접은 64살 김태종 씨. 매달 정부의 생활지원금을 받지만 1인당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99만 원으론 생계를 꾸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간병인 비용마저 채 절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집사람 간병하기 위해서 24시간 붙어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우리 집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애들까지 인생 자체가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정부에 피해를 호소한 6,400여 명 가운데 지원을 받는 사람은 2,700여 명, 4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늑장 행정 탓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제공한 특별검진에서 폐암 징후가 발견된 45살 김희주 씨. 하지만 정작 검진 결과를 전해들은 건 3개월 뒤였습니다. 하마터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연락을 안 줄 수 있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 암 환자한테 3개월은 굉장히 큰 건데 사망한 뒤에야 피해 판정 결과를 통보받는 분통 터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년 5개월. 최대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직접 사과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을 약속했지만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8년 뒤 서울 인구가 832만 명 수준이 되는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인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보면 서울 인구가 지난 2017년에 977만 명에서 2047년에 832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국 11개 시도의 인구 규모가 2047년까지 지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산과 대구, 광주, 그리고 울산은 2047년까지 인구 규모가 2017년 대비 1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사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신임 IOC 위원회에 선출됐다. 이 소식부터 다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젯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총회 투표에서요. 총 62표 가운데 57표의 지지를 받아서 IOC 신규 위원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달 IOC 집행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관례로 볼 때 사실상 그때 선출이 확정된 상태였고요. 어제는 투표 절차만 사실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에 당선된 유승민 선수위원이죠. 여기에 이어서 이기흥 위원까지 IOC 위원이 2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그 셀프 추천, 스스로를 추천을 한 건 후보로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고 사실 쇼트트랙 문제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좀 인정을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기흥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스포츠계에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거는 지난 2004년이죠. 대한 카누 연맹 회장을 맡으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또 6년 동안은 이때는 이제 수영 연맹 회장을 또 역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과 또 2012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을 이끄는 선수 단장을 연이어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지금의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에 저렇게 당선이 됐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평화올림픽으로 우리 기억되고 있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역할 이걸로 보이고요.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IOC 위원
이거 선물이 온 게 아니냐, 뭐 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본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2년 전에 셀프 추천 논란 뒤에 낙마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결국 본인의 수건인 IOC 위원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체육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스포츠 외교력에 힘이 좀 더 실리게 될까요? 그렇겠죠.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IOC 위원이 동시에 3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고 김은영 위원 그리고 박영성 회장, 박영성 위원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이렇게 IOC 위원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재작년 이건희 위원이 그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하면서 최근에는 유승민 선수위원 말씀드린 유승민 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기흥 회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역대 11번째 IOC 위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라든가 네. 또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발언권 확보 차원에서 IOC 위원 뭐 꼭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가 2032년에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 이기흥 회장이 아마 IOC 위원으로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IOC 위원회 새로운 IOC 위원회 정년은 이제 70세이기 때문에 네네. 임기가 앞으로 6년이 남았어요. 64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있는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꼭 성공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자 프로야구 얘기를 해보죠. 한선태 선수가 지금 모든 사회인 야구 선수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던졌는데 잘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말씀하신 대로 프로야구 소식의 블랙홀이죠. 예. 한선태 선수 어제 그 SK와 잠실 홈 경기에서 팀이 4대7로 뒤진 9회에 또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앞권은 바로 첫 타자 상대였는데 SK 김지현 선수였거든요. 6구 승부끝에 저렇게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네. 마지막 공은 체인지업으로 보였는데 예. 상당히 위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타자가 이재원 선수였는데 이제 3루 땅볼로 무난하게 또 이거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대한 선수가 김강민 선수였어요. 네, 바로 잘 받아쳤죠. 안타를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 나온 또 안상현 선수를 우익수 플라이로 무난하게 또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1이닝을 마무리를 잘 해냈습니다. 예. 이틀 연속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이제 믿을 만한 사이드암이 없는 그 LG의 불펜 일단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고요. 예. 역대 최초의 비선수 출신의 프로 선수다라는 예. 이런 어떤 성공 신화 단순히 이제 일회성 화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봅니다. 방어율로만 보면 지금 아직 0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독 그 프로야구 이야기를 좀 프로농구 얘기를 해볼 텐데요. KT의 정창진 감독이 KCC 지휘봉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KCC가 신임 사령탑에 전창진 현 기술 고문이죠. 네. 선임을 했고요. 다음 달 1일 KBL에 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가 될 텐데요. 전창진 감독은 2015년에 아시다시피 불법 스포츠 도박 그리고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죠. 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사실 받았습니다. 단순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졌었는데 이마저도 최근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4년에 걸쳐서 법적 공방이 이제 무죄로 결론이 나니까 네. KCC가 기다렸다는 듯이 감독으로 영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겁니다. 무죄면 그냥 복귀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이런 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감독을 맡기 위해서는 KBL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예. KCC가 지난해 11월에 이미 한 차례 당시 그 불법 도박 혐의가 그때는 이제 무죄가 되기 이전이었습니다만 예. 수석 코치로 이제 선임하려 했는데 KBL이 당시 그 등록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KCC가 KBL 등록이 필요 없는 당시에는 이제 기술 고문을 맡겼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시즌을 이제 보내온 건데 당시 KBL이 법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또 KBL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불허를 했다. 이렇게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요. 네, 하지만 당시의 그 발표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팬들의 기대와 정서도 고려를 했다. 예. 이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창진 감독 하면은 물론 명문 용산고 그리고 고려대 출신이고 프로농구 챔프점에서 3번이나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독상도 5번 받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농구 명장이긴 한데 네. 하지만 증거 불충분에 증거 따른 그 불충분. 어떤 법적인 면죄부하고 네. 농구 팬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정서 여기하고는 좀 온도 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KBL이 신중에 신중을 지금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송환법 반대 투쟁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또다시 홍콩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즉각 민주주의를. 시위대 구호는 송환법 철폐를 넘어서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을 외쳤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집회 전에도 수천 명이 따로 20개국 가운데 중국을 뺀 19개국 영사관을 돌며 송환법 반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We're doing this because it's right before the G20 summit, and that this could help us in a way promote our international voices. 밤 10시쯤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수천 명이 경찰청으로 몰려가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일부는 경찰청에 계란을 던지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응답과 무관심을 질타했습니다. They have their demands and they are all reasonable demands, and I have absolutely no idea why this government is not paying attention or answering to this request or demands. 시위대 바람대로 홍콩 문제는 외교적 이슈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이 홍콩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내세우며 최루탄 등 군중 통제 장비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내정 간섭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G20 정상회의 때 홍콩 이슈를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따로 만나기로 한 양국 정상의 협상 테이블에서 홍콩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홍콩 시민단체들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도쿄에서 시위를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홍콩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비가 내린 뒤라 습도도 높고 피부마저 끈끈합니다.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아 있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틈틈이 해주시고요. 실내 습도 조절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그치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강원도 화천이 32.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그 밖에 인제 30.5도, 동두천 29.8도, 서울은 29.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더 올라서 서울 31도, 춘천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 30도로 충청 이남 지방은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물러난 장마전선은 주말부터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주말에도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목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